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2025 민주아카데미 3회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제주시각지역위원회 당원 김혜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출마 예정자 등 핵심 당원의 역량 강화 및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2025 민주아카데미 3회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섰으면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 제주 4.3 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고 계신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제주시각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따뜻한 제주의 결사 우리들의 국회의원 문대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원만 바라보시는 의원님이십니다. 경기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신 이수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위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태년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이제 소개해드릴 테고요. 이제 다른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제 교육 행사고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마음으로 해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내빈 중 몇 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오늘 행사는 제주도당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축사, 그러니까 사회자의 멘트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호텔이 각 지역이다 보니까 홈그라운드 입점을 고려해서 우리 따뜻한 대변인 문대림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장소 이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강연도 문대림 위원님을 딱 중간에 배치한 이유는 문대림 위원님 거를 보시려고 앞에 왔거나 아니면 보시고 나서 그 감독으로 좀 더 오래 앉아 계시면 김태진 위원님 것도 듣고 가시게 그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문대림 위원님 팬들이 좀 적게 온 것 같아서 좀 네? 그렇군요. 3시 나는 홍보하지 말고 2시부터 시작이라고 홍보하라고 했는데 딱 문대림 위원님이 맞춰서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이 중원만 바라보는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이신 이수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당이다. 저는 우리
시각지역위원장이신 문대리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따뜻하면 걸리니까 우선 이수진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수진 우리 의원님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를 이끌어 나가실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 산인지 주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를 강의했거든요. 거기다 보시니까 치료치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물러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실 분이니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에 이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지도자의 길이 빨라질 것이다 얘기된 기억이 있는데 그 길을 먼저 가고 계신 분이 이수진 의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방정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인데, 지방정치는 생활정치고 생활정치의 중심은 이제 보건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도 중요하지만 인적관계를 잘 네트워크도 쌓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징어 활동을 해나가는데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시간이지만 너무 이제 의미 있어서 30분 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이상봉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를 찾아주셔서 우리 이수진님 고마운 말씀드리고, 우리 중앙일에도 그래서 열띤 강연들을 소화해내러 수고하신 우리 강원도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왕 등록한 한강이 참석을 못했지만 내용들은 되게 소중하고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주말을 교육이 반납합니다. 속에서 뭔가 얻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인사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5강 강연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강연은 이수진 의원님께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연과 문대리 의원님의 2026 지방선거의 의미와 과제, 김태년 의원님의 민주당의 경제전략 총 3강이 진행됩니다. 강연 시간은 각 50분이고 강연 후 5분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수진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도당위원장님, 직전 도당위원장이셨던 따뜻한 대변인 문대리 위원님, 오늘 함께 이상봉 이사님을 비롯해서 제주의 따뜻한 동지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저도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이다 보니까 오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자료를 만든 부분이긴 한데요.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네, 50분 안에 빠르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되군요. 네. 저는 제가 제주도에 상당히 자주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전국 의료산업 노동자 연맹의 위원장이었고요. 이 자리에 우리 제주도 지역본부 한국으로서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하셨던 우리 양동주께서도 계시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해서 노동자 위원장을 하고 또 전국 단위 한국노총 그 당시에 이제 70년 역사 속에 최초의 여성 연맹위원장이었고 현재도 여성 연맹위원장은 제가 유일하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전국 단위 연맹위원장으로 진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마 성인지 감수성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그 벽을 넘어서는 게 참 쉽지 않기
벽을 잘 허물고 그리고 함께 남녀가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해서 바람, 물, 여성 많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여성들은 이미 이제 소문이 다 나 있죠. 엄청 강인하다. 강인한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을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에 오면서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그 안고 있는 4.3 항쟁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많은 가족들을 그 친지들을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또 국가 폭력에 희생당하고 말없이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이 겪어내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걸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4.3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제주도 워크숍 갈 때 꼭 4.3 평화공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고찰하고 다시는 그런 국가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냥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공부할 수 있는 제주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제주가 안고 있는 그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그런 감수성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나와 다른 환경에서 내가 몰랐던 상황들을 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런 감수성을 공부하고 배우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됐나요? 아직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이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학교 들어 직장 생활하면은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갖고 경력 단절 M자 커브 곡선을 갖고 있죠. 결혼하고 30대 때 직장을 놓고 다시 또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다녔던 만큼 수준의 직장에 다시 가기는 어렵고 실제로 자기 전공이나 자기 능력보다도 훨씬 하향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일자리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단시간 일자리, 고용 안정이나 아니면 처우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직장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후진국형인 거죠. 이제 그런 환경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저 역시 또 간호사들도 결혼하고 많이 그만두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업무 로딩이 너무 커서 두 번째는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초선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중요한 이유는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도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법으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별히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자의 편에서 열심히 4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재선이 됐을 때 아까도 이제 보건복지, 보건의료, 보건복지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 가는 영역이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취약계층들이 정부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여전히 숨 쉬고 힘들어하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게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안 좋은 그런 수치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불릴만 할까? 이런 고민을 정치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정치 영역 그리고 뭔가 좀 이제는 시험을 보거나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하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여성들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이 남성 학감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제 그런 고민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좀 골고루 섞여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호사를 현장에서 일할 때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많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내지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2000년도에 이제 모성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딱 연배를 보니까 그런 제도 모르고 사신 분들 꽤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육아휴직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그게 이제 점점 남성 육아휴직까지 발전하면서 적어도 지금도 작은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잘 못하잖아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문제들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 법적인 권리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분만 휴가는 2달이었고 육아휴직은 아예 없었고 이 환경은 결국은 아기 낳으면 그만두라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버티다 대부분은 많이 울고 많이 그만뒀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교대 근무하면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내지는 병원 안에 고질적인 문제죠. 인력 부족 문제, 응급 상황이 많다 보니 동료 간의 태움, 또 의사라든지 다른 직종의 태움 이런 것들로 신규 간호사들이 1, 2년을 못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이 양육방식의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저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보고 그렇게 끝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선을 해야지. 나도 도망치면 과연 이 현장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자 활동을 그 뒤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노조 활동을 엄청 세게 해서 한 달 동안 파업됐습니다. 노사관계를 아주 극단으로 치달은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싸워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상을 하고 갈등 해결 조정을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한 발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겠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 절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또 정치인들이 잘 해낸다면은 그것 또한 그 지역사회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요. 간호사에서 이제 노동자로 성장을 하면서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저는 현장의 문제,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직장 내 여러 가지 만연해 있는 그런 불평등 구조를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산업은 건강보건이라는 정책에 거의 대부분 좌지우지됩니다. 인력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해서 그게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냥 건강보험이라는 게 한정된 재정이잖아요. 그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보장성을 더 강화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더 수가를 많이 준다든지 또 병원들이 지역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징징거리면 그러면 또 이제 정부에서는 법적인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도 그 병원들에게 뭐 따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 현장에서 제도적인 변화를 그냥 노동자들의 역할만 가지고 단위노조의 교섭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 정책에 전국적으로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법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어렵지라고 공감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행동에 옮겨야 될지는 상당히 늦어서 결국 수십 년간 그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맹위원장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노동계에서는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만나서 논의를 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단체 위원장으로서 그 업종을 대표해서 정부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노동자 출신 연맹위원장
도당위원장 혼자 가서 의견 낸다라고 그 제도가 금방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고 이제 당에다가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당의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더 좀 완벽하게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제도로 만들어갖고 제안도 하고 좀 피드백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제가 2011년 말에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통합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당의 당무위원부터 시작해서 노동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직을 하면서 이제 당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현직 위원님들 계시고 전직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와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은 좀 어려울 거예요. 당은 불친절합니다. 알아서 설명해주고 알아서 다 여러분들을 끌어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줍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최적화돼가지고 뭐 진짜 나중에 이제 공천 신청할 때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알아서 다들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 여러 의견이나 제안들이 금방 당의 의견 수렴이 돼서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원 당규에 맞춰서 공천 이제 받을 준비들을 막 하세요. 경선할 준비를 하시고 과거에는 수시로 바뀌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노동계도 그렇고 노동계도 이제 귀하게라는 게 있는데 귀하게 우리를 맞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당원 당규를 수시로 바꾸는 건 제가 민주당하고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바로 내일이면 뭐가 결정되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황당합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 근데 이제 이게 정보가 있거나 뭔가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나? 그런 불만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적어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노조위원장으로 노동계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제가 노동부부 최고위원을 하면서 당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각종 지역마다 노동 현안이나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선위원 때도 국감 딱 끝나면 2달 동안 전국을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무엇인지 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을 해요. 그래서 당에 가져와서 당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그게 당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안 해놓고 당이 안 했어라고 핑계대면 안 돼요. 당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따먹는 게 당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큰 어떤 우산을 만들어주는 게 당의 역할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제가 국회에서 느낀 거지만 이게 개별 의원들의 역량이나 역할이나 헌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실제로 제가 좀 10월달에 국감했죠. 국감 끝나자마자 예산 예결 특위위원장이라서 특위위원장을 꿈꾸고 있는 위원이라서 예산을 이제 쭉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한 2주 가까이. 그리고 또 보건복지원에 또 이제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그 정책의 후반기로 가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처음에 1, 2년 꽉 밀어붙여야 돼요. 이 정책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 정책은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보건이랑 복지 정책이 수십 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한다라고 국민들께 판단을 받고 싶으면 속도감 있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도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니까 사실 쉬지 않고 또 바로 법안 소위를 바로 열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지역이사법이라든지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필수의료 유지 강화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전공의 특별법까지 어쨌든 현장에 의료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실은 오늘 온 게 아니라 어제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좀 휴가를 좀 내보자 했었는데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과 그 돌봄, 인권, 요새 내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돌인이라는 포럼의 대표입니다. 저출생 포럼의 대표인 우리 백혜련 의원이랑 의원들 한 17명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1차로 그 건강주치 사업 요거랑 통합돌봄 제주 같이 통합돌봄 사업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그 세제 감면이라든지 또 국세청의 어떤 다양한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의견 청취 그리고 우리도 의견을 좀 국세청에 좀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갖고 제주도 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지금 3번을 그 서귀포 그 노인주택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아플 틈이 없어요. 계속 기침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간호사 출신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좀 웃겨요.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 어차피 일주일 알아야 되니까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방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숨가쁘게 뛰어왔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유능하신 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마음먹은 건 못해낸 게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그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들을 저 국민의힘이나 저 나쁜 것들이 이상하게 배임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다들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욕먹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임지거나 이제 이럴까봐 잘못되는데도 개선을 안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되면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공적 마인드가 투철하고 유능한 분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대선 때도 느낀 거지만 대통령 모시고 무슨 행사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다 긴장해요. 그래서 문재인 질문할까봐 뭐 모르는 게 없으셔가지고 웬만한 그 언론인 질문 다 대답하시고요. 내용을 너무나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뭐 어떤 제도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설명하려고 같이 옆에 서 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내용 숙지 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말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모시고 이제 공약 발표하는 2번이나 저를 갑자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도 얼마나 긴장했나 모릅니다. 질문을 막 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 국민들의 삶을 그 저변까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알지 어떤 영역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행정을 하면서 파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의원들도 더 긴장하고 국정과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상임위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요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언론 앞에서 막 이제 집회하고 뭐 계속 하는데 그게 다예요. 상임위에서는 뭐 없습니다. 그냥 ጭ 못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가 하고 사는 일들이 잘못되거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안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욕할 거니까요. 그런 일들을 민생 현안 입법들을 굉장히 힘있게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리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 리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시그널을 계속 주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도 전달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부 부처라든지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언론을 보면은 법사위나 이런 데는 많이 싸워요. 근데 법사위 운영이 이런 데 싸우면 되고 언론은 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거기 촬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윤태림 의원님이나 저처럼 열심히 국민 민생을 위해서 현안 해결하는 상임위가 더 많이 가동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세계 여성의 날, 그 유래도 웬만하면 찾아보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유래되는 38 세계 그
그 여성의 날 기념 여성 대회도 하고 노동자들 노동자 대회도 하고 기억하세요? 3월 8일 날 윤석열이 들어갔다가 풀려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에 있다가 다들 얼마나 막 전부 다 그냥 놀랐습니까? 그때 힘이 확 빠졌는데 내란식의 윤석열을 풀어준 사법부를 검찰 사법부를 생각하면 막 저희 화가 나죠. 어쨌든 여기 법 하나 살펴보면 네, 여기 우선권 보장 3법 여기 작년 12월쯤 발의가 됐습니다. 저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정부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라든지 이제 모성권 보호 이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넘나들면서도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심하게 교육을 통과시키는 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제도가 모성보호법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임신 12주 이전에 그다음에 뭐 임신 36주인가 38주인가 그 이후에 32주인가 그때는 이제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 근무하면은 뭐 6시간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2시간 뭐 이렇게 단축해서 근무한다든지 이제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육아휴직이 1년은 유급으로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따라서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한 2년 내지 3년까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2년, 3년은 유급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나눠서 쓸 수 있게 직장 상황이나 또 그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 상황에 맞게끔 좀 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남성들이 출산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직접 출산은 안 했지만 본인도 직접 출산한 것처럼 아이를 같이 돌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남성 그 출산휴가 기간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난임과 관련해서 난임 휴가도 더 확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법에 담아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제 자랑하려고요. 네, 우먼파워 정치파워 이수진 대표 발의 180건, 본회의 통과 41건 그리고 아직 법사위에 내지는 본회의 직접 상정되기 전에 통과된 법이 10건이 더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님, 제가 1등 같죠? 네. 그래서 법안 발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재선이다 보니까 지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노동법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법안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법안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건복지원에 왔더니 또 여기도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열심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입니다. 네. 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문대리 위원도 이 정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로 그 성과를 뭐 바깥에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상도 중요한데 뭐 헌정에서 주는 거라든지 뭐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되면은 굉장히 탐내는 그런 상입니다. 헌정 대상 국회 헌정에서는 여당 의원 1명, 야당 의원 1명밖에 안 주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법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청소년 생명품 지원 이거는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를 바뀌었죠. 그쪽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지원 안 하고 있죠. 제주도도. 여기 이제 앞으로 도의원 되실 분들,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도 막판 스피치에 스파트를 내셔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거는 이미 법률에 보편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또 가사노동자 노동권을 위해서 가사노동법도 제가 통과시켜서 그동안 70년 가까이 파출부라고 부릅니다. 가사노동자. 파출부는 노동자가 아니죠? 노동자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적 고용관계에 있다 보니까 개인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근기법에 통과시킬 것만 기다릴 수는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면은
이분들한테는 사대보험이라든지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2시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걸 보장하는 그 법을 제가 소선 때 통과시켜서 이 법 통과시키고 그때도 소선 때도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취약한 노동을 하는 특히 이제 이쪽 영역의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돌봄 일자리, 특히나 중장년 새롭게 진입하는 다시 또 재진입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통해서 좀 더 강화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시키겠어요? 해소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런 청년 고용 의무 연장하지 않으면 청년들 고용도 사실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 의무 고용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월급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재작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점심값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중식대를 월급을 받을 경우에 중식대를 비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그렇죠. 제가 자꾸만 비급여 이거는 보건의료 쪽인데 비과세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10만 원 중식대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을 올리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직장인들 좋아하겠죠. 기업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들은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매우 중요하죠. 어떤 걸 요구하는지 말 없는 다수가 우리 민주당의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담아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의 성의지 실태 바로 세워야겠죠.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30.4%, 경제활동 참가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은 비정규직 47.3% 됩니다. 혹시 선진국들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비정규직들 임금이 더 높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는 월급 좀 덜 주고 싶고 빨리 해고를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비정규직 쓰죠. 근데 사실 양심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월급을 많이 주고 고용의 안정은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면은 고용의 안정을 가져가니까 임금은 조금 참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고 있고 그런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OECD 평균 여러 가지 격차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룰을 세팅하는 우리들이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입니다. 자, 남성 임금의 67.5%밖에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이 일을 들어는 거 아니야? 덜 중요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죠? 우리 민주당의 동지들께서 그런 분 안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격차 지수 101위, 148개 중에 엄청 낮은 거예요. 경제 참여율 기회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여성들에게 얼마나 허들이 많은지 교육적 성취. 그래서 우리 교육적 성취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정치적 권한은 이제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비율, 또 지방 정치에서 여성들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의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17명 중에 민주당 당선자 5명. 지난번 지방선거죠. 그때 공천은 여성이 1명 있었어요. 경북 도지사 떨어졌습니다. 1명도 안 되고 기초단체장 226명 중에 우리 민주당 당선자 63명. 여성은 13명을 공천했는데 3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광역의원 872명 중에
기초의원 2,987명 중에 민주당 당선자 1,382명 중에 기초의원은 그래도 숫자가 꽤 돼요. 512명. 이게 법에 지방의원이 한 명 없고 여성으로 공천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기초의원 여성 비율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광역의원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들도 어느 정도 광역의원 진출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민주당의 여성위원장이다 보니까 물론 지난번 그 8회 지방선거 우리가 좀 불리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대선 지고 나서 직전에 한 지방선거라 이 자리에 당선되신 분들이 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희망사항이 다 있으세요. 그렇죠? 네. 지난 8회보다는 9회가 훨씬 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나만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다. 예측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다들 단단히 잘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여성 후보자 당선자 통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국회의원은 20.81%, 전체 298명 중에 여성이 62명. 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그래도 지역구에서 24명이나 당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례대표가 남녀 반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에서 이제 공천을 받거나 이기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죠. 제가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재선이 된 국회의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구를 잡는다는 것도 어렵고 공천을 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비례대표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제도는 상당히 여성들이나 청년들한테 장애인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포용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여성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네, 저는 바로 민주당의 패러다임 변화가 성평등 민주당의 그런 실천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의 그 당선이 이제 작년 10월에 됐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남, 울산 여성위원장님들과 같이 이제 발듯이 대구경 우리 다양한 그 지방위원 협의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윤석열 파면 초기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파면된 이후에 우리 대선에서 우리 임혜주 여성위원장 어디 계신가? 파란 장바구니 들고 시장으로 주민들이 계신 곳은 속속들이 쫓아다니셨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애써주심이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고 대통령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당원제 8조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 당원을 작년 8월에 특별히 배려한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을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 권리를 인정한다. 보장한다. 그래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금 찔끔 주고 내가 발견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보장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성인지 감수성의 그 첫 출발입니다.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깨 걸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로서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말 저기 사진은 관저 대통령 관저 용산의 관저 한남동인가요? 관저 갔을 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의원들 같이 연비가 가서 대통령이 되시고 저희가 처음 뵀을 때
그 당대표로 계실 때는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자기는 타고난 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 백옥 같은 피부 그리고 체력을 타고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조금 그 과로를 해도 잠깐 5분 10분 잠깐 차에서 이렇게 졸고 나면은 피로가 풀려갖고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사가 있는 직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네, 좀 주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체력이 굉장히 좋다고 자랑했거든요. 제가 그날 가서 물어봤어요. 관장 와서. 왜냐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괜찮으세요 했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건 다르다. 얼마나 정말 국민들 위해서 윤석열이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생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날 가서 얼굴 보고도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다 탐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정치하시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항상 민원 해결하러 다니셔야 되고 듣기 싫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그냥 소리 나서 웃으면은 내가 기분 좋은 걸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웃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건강 관리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정치, 시민들의 정치를 하시려면은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성평등 가족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평등 그 업무 노동부에서 이관 받았죠. 우리 김학규 의원님이 우리 또 성평등 가족위원회 간사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아마도 곧 법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한다든지 딥페이크 범죄 확실하게 잡겠다. 그래서 여성폭력 피해자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통 속에서 실제로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 사회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지원하겠다. 성재 생산 건강권 보장, 기업 피해자 존엄 회복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것들이 이제 성폭력 처벌법,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국가 예방접종 이번에 남성 청소년까지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3일에 원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아동수당은 지금 8세까지 10만 원 주는 거를 9세까지 1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에 조금 더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10,000원, 20,000원 더 얹어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 법안인데 국민의힘 반대로 지금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역소멸 지역 주지 말랍니다. 인구소멸 지역에는 10,000원도 주지 말래요. 이제 좀 말이 안 되죠. 이제는 패러다임이 이제 그런 영역까지 가야 돼요. 물론 아동수당법이 그것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안이는. 그런데 다른 예산이라든지 제도들도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정부 지원, 이 시그널을 주는 것들로 다 세팅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인생이 살아나게 하는 거. 이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 패러다임 바뀌는 건 원치 않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아동수당법 통과시킬 거고요. 국민건강법 그리고 기준법, 산재보상보호법, 아프면 쉴 권리 충분히 쉬셔야 또 산병수당이라든지 유급병가를 통해서 아프면 쉬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더 직장도 오래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국가 돌봄 책임. 보건복지 쪽에 또 이제 정부의 큰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가 돌봄 책임지겠다. 그 첫 번째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간병지옥, 간병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큰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들 단계별로 의료적 역할이 큰 요양병원 단계별로 해서 간병비를 조금씩 제도화시키면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 5법, 성평등 임금공시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소득세, 자녀 보육 비과세 혜택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은 같은 생각이고, 지금 국세청 얘기해보니 국세청에서도 기본공제, 특히나 자녀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액공제를 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강화, 그건 이제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청년이라든지 군복무, 육아유지 이랬을 때 국민연금을 몇 개월씩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이번에 소득 대체율을 좀 상향을 시켜야 되고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소득층의 전체에게 다 지역에서 이렇게 그 가입자 보험료 부담하는 것들을 법을 아직 통과가 된다는데 갑자기 어쨌든 이런 제도들 연금을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품, 이 생명품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거 영세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 의견이 있고요. 또 모자보건법에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사후에는 낙태 시술밖에 없잖아요. 근데 외국은 사후 피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프진이라고 식약처에서 도입하면 되는데 이제 종교계에 반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이제 낙태를 권장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미 그 낙태가 이제 그 형법 처벌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형법 미비 상태로 지금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약까지 사후 피임약까지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꼭 지방선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그 종교계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제로는 성당 다니시는 신도님들도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여성들의 성재생산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건강권을 지켜주는 이런 모자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건 쭉 아까 설명했던 것들 그리고 정치는 돌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거. 결국 정치의 가장 큰 보이는 돌봄을 시작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만을 내지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데서 차마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치인, 돌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노동자로 시작하고 정치를 시작한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쓰러져 울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분들을 강하게 끌어안았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희열감, 그게 바로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맛보게 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미 맛보고 계시는 정치인들도 계시고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그런 순간순간이겠지만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사명이자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강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는 어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들을 만들고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남녀 간의 갈등이나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거를 얼마큼 끌어올려야 될지, 그리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관심 더 가져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멋진 강의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십시오. (2026년에는) 그 예산 보편시의 예산이 부활되는지, 왜 그러냐면 현재 그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고평 탐정실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2024년에 전해 사건이 돼서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부활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예산이 삭감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22년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가 엄청 싸웠었거든요. 고용평등 상담실 예산과 외국인 지원센터 예산 이거를 삭감하면서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취약계층의 문제들을 살펴야 되고 저희가 과거에 사실 그리고 고평실 상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마 김한규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그 여가위 성평등 가족위원회 예산이 아니 한도의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인데 이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동안 싸웠던 입장은 다시 원상 복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입니다. 제가 보건 강의 많은 도움받았고요. 이 강연하시면서 그 복지 관련해서 활동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한 사람만 아프게 되면 그 돌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그 사람들 직접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황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10%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고 또 그거를 바꾸려면 저희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면 80세 노인을 돌보는데 70세 노인이 오세요. 그렇다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뭐 아이들이나 이런 청소년 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자기 활동을 이것도 여성이 대부분 안 되면 여성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정부가 간호사들의 그 영역을 지금의 간호사들이 하는 거 말고 간호사 플러스 돌보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돌봄 책임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요양병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확대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면 시행입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지만 이제 이게 다 이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통합 돌봄이 이제 내년 3월에 전면 시행이고 그래서 의료를 포함한 요양 돌봄이 이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자 이제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도 동까지 연결돼가지고 지금 한 2,000 몇백 명이 주치의에 등록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문 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의사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 간호라든지 영역에 따라서는 간호사의 역할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간병인을 구하거나 이럴 때는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이나 이게 전국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하는 간병인들은 외국인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간병비 제도화에 3교대, A분이 아닌 3교대하고 한 분이 적어도 이제 4명이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분이 쉬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요양보호사는 간병인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병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병원이 일정 부분 그 교육 계획을 좀 세우게끔 거기 통과시켰어요. 너무 이게 사적 간병이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병원이 어떤 책임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간병 통합 서비스도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간병비 제도화에 따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까지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이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런 걸 받을 수 있고, 다만 일본도 그렇고 선진 다른 사례를 보면은 청년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잘 안 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고 일단 임금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 이제 통합 돌봄을 통해서 이제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돌봄과 관련된 산업들이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또 그 산업에 청년들이 또 많이 이제 뛰어들어서 함께 좀 그 역할이 좀 분담되지 않을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좀 과학적인 방법들, 기술적인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면은 다양한 또 연령층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다시 한번 멋진 강연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한 5분 정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확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3시 8분에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시청에서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할 적에 좀 압축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사에서 할 때처럼 시간이 그렇게